지금부터 2024년 하반기 지역 먹거리 계획 워크숍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워크숍 사회를 맡은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 이동훈입니다. 국민 의례와 애국가는 시간 관계상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금일 워크숍 식수는 화면에 보시는 바와 같이 첫 번째 워크숍 계획을 시작으로 지역 먹거리 계획에 대한 전문가 강의와 신규 제작 중인 먹거리 계획 업무 매뉴얼에 대한 설명이 있을 예정이며, 이외에는 변화되고 있는 농산물 생산 유통 환경과 지역 먹거리 계획에 대한 강의가 이어지고, 그 다음 공공의식 통합 플랫폼 사용 방법에 대한 안내가 나간 후 마지막으로 질의응답 및 자유토론으로 이어질 예정입니다. 그러면 오늘 워크숍에 참석해 주신 내빈분들을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소개되시는 분들께서는 잠시 자리에서 일어나서 소개를 받아주시기 바랍니다. 농림축산식품부 식생활소비과 하경희 과장님 참석하셨습니다. 네, 그다음 농림축산식품부 식생활소비정책과 강지원 사무관님 참석하셨습니다. 네, 그다음 한국농산식품유통공사 푸드플랜 지원부 김민웅 부장님 참석해 주셨습니다. 다음은 2024년 하반기 지역 먹거리 계획 워크숍에 참석해 주신 분들을 위해 농림축산식품부 하경희 과장님께서 인사 말씀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금방 소개받은 농림축산식품부 식생활소비정책과장 하경희입니다. 반갑습니다. 제가 눈이 부셔서 그런데 이쪽으로 좀 가서 해도 될까요? 네. 반갑습니다. 멀리서 전국 각지에서 이렇게 모여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바쁘신 중에도 저희 지역 먹거리 계획에 대해서 좀 더 허심탄회한 자리를 마련하고자 저희가 이런 자리를 마련했는데 바쁘신 중에도 와주셔서 감사합니다. 여러분도 잘 아시다시피 지역 먹거리 계획을 왜 수립해야 되는지에 대해부터 저희가 한번 얘기를 나눠봤으면 합니다. 여러분들 이제 지역 농정에서 수많은 계획을 수립을 하시는데 왜 또 지역 먹거리 계획을 수립하는가? 이미 이 먹거리에 관한 내용을 많이 담고 있는 그런 계획들이 여러 개 있잖아요. 중복의 문제가 있는 건 아닌가라고 했을 때, 사실은 이거 말고도 저희 정부 차원에서도 농발계획, 농업, 농축 및 식품산업 기본계획이라고 해서 이미 거기 안에 식량계획이 들어 있습니다. 근데 왜 굳이 지역 먹거리 계획인가라고 했을 때는, 지금까지의 먹거리 계획이 중앙 차원에서의 좀 탑다운 방식의 계획이었다면, 지역 먹거리 계획은 지역 단위에서의 먹거리 계획인 거죠. 그러니까 지금까지는 그러니까 국가 차원에서 먹거리의 생산 계획, 유통 계획 이렇게 시작을 했다면, 저희가 이제 지역 먹거리 계획이 필요하다라고 논의할 때는 지역 단위의 먹거리 기반, 지역 단위의 먹거리 선순환책을 구축해보자, 이런 생각에서 출발을 했습니다. 그리고 지역 먹거리 선순환 체계의 가장 출발이 계획 수립이어서 지역 먹거리 계획을 수립하자, 이렇게 출발한 게 저희가 17년부터죠. 그래서 17년에 정부의 국정과제로 삼았고, 그때 추진해서 빠른 지자체는 18년도에 계획 수립을 완료를 했습니다. 저희가 분산이나 몇 군데에서 지자체에서 계획을 수립했고, 그래서 23년 말 기준으로 이런 지역 먹거리 계획을 수립한 지자체가 173개 지자체가 수립을 하고 있고, 이 중에 115개, 그러니까 전체 지자체 광역과 기초가 243개인데 그 중에 115개 71%의 지자체는 계획 수립을 완료했습니다. 그래서 이미 수립 완료한 지자체가 있고, 그리고 계획을 실행을 하고 있는 지자체가 있고,
또 일부는 아직도 계획을 수립 추진 중에 있는 지자체가 있고요. 그다음에 아직도 계획을 수립을 하지 않고 있는 지자체가 한 70여 개 있습니다. 오늘 이제 여기 오신 그 지자체 관계자분들은 그 다양한 지금 계획 수립과 관련해서 다양한 단계에 있어요. 이미 수립 완료해서 실행을 거진하신 지자체가 있고 이제 계획을 수립하고 있는 지자체가 있고 아직 시작도 못한 지자체가 있습니다. 저희가 오늘 워크숍을 열게 된 배경은 여기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미 먼저 계획을 수립한 지자체의 어떤 그 시행착오, 성과 이 부분을 좀 공유하면 좋겠다. 그 수립을 했고 계획을 추진 중인 데서는 어떠한 성과가 있었는지 그리고 그 계획과 실행 간에는 어떠한 그 좀 차이가 있는 건지 그리고 지금 수립을 준비 중이거나 추진 중인 그러니까 계획을 수립 중인 지자체에서는 어떤 식으로 실행력을 강화하려면 어떤 식으로 계획을 수립하는 게 좋을지 아직 시작을 안 했다면 어떤 방향으로 어떻게 시작을 해야 될지에 관한 좀 의견들을 공유하시고 좀 벤치마킹할 수 있는 그런 자리가 되었으면 합니다.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이 지역 먹거리 계획이란 거는 17년부터 시작을 했고요. 저희가 이걸 안정적으로 추진하기 위해서 22년도에는 저희가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에 그 수립 근거를 두었습니다. 지원 근거를 두었고 지금 이 제도적으로는 그 정도 이제 저희가 지원을 하고 있는데 아까 그 17년부터 추진했기 때문에 18년도에 지역 먹거리 계획 5개년 계획을 수립한 지자체는 이미 이제 5년이 마무리되면서 2차 계획을 수립 중인 지역도 있습니다. 그래서 약간 지역마다 형편과 상황이 달라서 그 추진 단계가 다른데 저희가 엊그저께 그 군산을 저희가 다녀왔어요. 군산 먹거리 지원센터를 다녀왔는데 먹거리 계획이 가져온 변화가 좀 꽤 되는 것 같습니다. 가장 눈에 띄는 거는 지역 차원에서 이 먹거리가 어떻게 생산되고 유통되고 소비되고 또 폐기되는지까지 고민을 하는 그런 그 지역의 모습이 보였고 그게 정책화돼 가지고 실제로 농가 소득으로 이어지고 지역의 활성화로 이어지고 또 이제 공공급식 분야에 있어서만큼은 어떤 안전한 먹거리 그 지역의 로컬 푸드가 활성화되는 그런 모습을 저희가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물론 현장에서 이런 먼저 이제 선행한 지역의 이제 성과를 뭐 개별적으로도 충분히 검토를 하셨을 거고 벤치마킹도 하셨을 텐데 이렇게 모인 자리에서 이제 각 지역의 그 공감대 여기 저희가 제목도 지자체 간 공감대 형성의 자리라고 마련을 했으니 여기서 조금 허심탄회 말씀들 나누시고 또 이제 저희가 그 귀하신 전문가분들을 많이 모셨어요. 저희 전문가분들께 자문도 구하시면서 이 자리에서 어느 정도 그동안 고민이 됐던 부분에 대한 작은아만 어떤 해결책을 모색하고 가셨으면 합니다. 예, 오늘 이 자리에 모여주신 그 지자체 공무원 여러분들께 너무너무 감사드리고요. 또 귀한 시간 내주신 우리 전문가 분들께도 감사드립니다. 예, 고맙습니다. 네, 하경희 과장님의 인사 말씀 잘 들었습니다. 그러면 이제 본격적으로 워크숍 행사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순서로는 지역농업 네트워크 충천협동조합 지사장님을 역임하고 있는 이준우 지사장님께서 지역에 맞는 먹거리 계획의 필요성과 접근 전략에 대한 내용으로 강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큰 박수로 맞이하겠습니다. 방금 소개받은 지역농업 네트워크의 이준우라고 합니다. 오늘 그 참석자 명단을 사전에 좀 봤어요. 근데 제가 알고 있는 지역들도 있고 전국적으로 되게 유명한 사례 지역들도 있더라고요. 특히 이제 충남하고 경북인가 경남인가에서 좀 많이 오신 것 같더라고요. 맞나요? 그리고 바로 인근에 있는 이제 전북에서는 생각보다 좀 조금 오신 것 같고 특히 이제 뭐 유성구 같은 경우는 이제 잘 하시는 곳이라서 이제 나중에
저희도 한번 실제 이제 얼마나 그 이후에 발전이 많이 됐는지 한번 저도 찾아뵙고 싶은 그런 장소긴 합니다. 시간이 한 40분 정도 저한테 주어져 있어서 저희가 이제 계획을 수립할 때 좀 고민했던 지점들 뭐 이런 것들 중심으로 좀 말씀을 좀 드리려고 하고 있고요. 사실상 아까도 이제 과장님하고 잠깐 얘기했을 때 과연 이제 푸드 플랜을 먹거리 계획을 수립하고 뭐 이제 4, 5년씩 다 지났을 때 이제 성과가 어떻게 나타나냐 이런 고민들이 이제 1차적으로 오는 시점이 됐습니다. 일기 계획들이 끝나는 시점에서 아마 점검들이 이제 지자체별로 되고 있기 때문에 이제 그런 방향 그리고 2기 계획에 대한 고민들 저희도 이제 2기 계획에 대한 고민들을 좀 하고 있어서 그런 내용들을 오늘 좀 같이 공유하고 논의하는 자리로 그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화투가 먼저 나왔네요. 뭐 이거는 아마 다 보셨을 거예요. 그래서 한번 먼저 보시고 좋은 것만 딱 15개 따고 나머지는 그냥 다른 소쿠리에 그냥 계속 넣고 해가지고 농협을 속이는 거죠. 아니 어차피 농협에서 주는 그게 있대 망. 밑에 세 개, 그러니까 중간에 한 세 개는 섞어가지고 이렇게. 농협이 이거 뭐 15,000원입니다 뭐 이랬을 텐데. 야, 농협은 문제가 없는데 소비자가 받았을 때 택에는 네 얼굴이 딱 들어가 있는데 아니야 그거 형이 좀 할 건데? 밑장. 야, 소비자가 딱 받았는데 밑장 빼기로 그렇게 돼 있으면 안 되지. 아니 몇 개는 맛 있겠죠. 우리 옥수수를 믿으세요. 이건 아마 프로를 보셨으면 대부분 아실 거예요. 아이고 자꾸 왜 고스톱이 나오지? 저는 저 프로 보면서 지금은 안 그럴 거예요. 지금은 많이 개선이 됐고 농산물 바라보는 시각의 차이들이 상당히 오랫동안 굳어왔던 하나의 장면이다. 특히 여기 나오는 저분들은 뭐 생산자 입장은 아니실 거예요. 소비자 입장에서 뭐 이서진 같은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이 있고 태견같이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을 거예요. 이 먹거리 계획 자체는 저런 분들의 생각을 좀 바꿔가는 계획이다. 저는 이제 가치지향적으로는 그렇게 좀 바라보고 있고, 그래서 오늘은 뭐 그런 쪽에 가치적인 얘기를 좀 하면서 실무적인 얘기를 좀 하려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고수덤 못 치시는 분은 제가 봤을 때 없으실 것 같고, 대한민국의 타짜 세 분한테 고수톱 잘 치는 방법을 물어봤습니다. 몰래 가서 물어봤는데 손이 빠르면 잘 칠 수 있다 이런 얘기를 하세요. 그래서 사기를 안 치고 진짜 고수톱을 잘 칠 수 있는 방법이 뭐냐 했는데 세 분이 똑같이 얘기한 게 하나 있습니다. 자, 고수톱에 패가 4개 있는데 위에 보시면 네 패, 상대방 패, 깔린 패, 뒤지는 패가 있습니다. 제가 강의를 가서 한 번씩 여쭤보면 10에 7, 8 정도는 요 패를 대답을 하세요. 어느 패를 제일 잘 봐야 될까요? 성과를 내려면, 돈을 따려면 상대방 패. 실질적으로 화투를 쳐서 돈을 한 번 많이 따시는 분들이 이 대답이세요. 근데 결국 한 2시간을 치고 나서 바닥에 이제 돈이 깔린 거를 보면 네 패를 제일 잘 보는 분이 돈을 싹 은근히 몰아가세요. 그게 뭐냐면, 그러니까 뭐 어차피 상대방 패는 제가 잘 몰라요. 이거 완전히 추측해야 되는 거고, 뒤지는 패는 이거 완전 로또야, 그죠? 그다음 깔린 패는 서로 보는 거라서 큰 의미가 없어요. 이 아주 이제 타짜들이 봤을 땐 네 패를 갖고 내가 어떤 전략을 짜서 화투를 칠 건지를 잘 고민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얘기는 여러분들이 계획을 왜 세워야 되는지 요 화투장을 보시면서 뒤에 한번 다시 갔을 때 왜 내 패를 봐야 되는지 한번 고민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농산물도 공산품처럼 딱 가치가 정해지면 되게 좋을 것 같아요. 아까도 과장님 좀 이따 이제 수급 때문에 급하셔갖고 또 들어가셔야 된다는데, 왜 똑같은 배추인데 한여름 8월에 나오는 배추하고 11월에 나오는 배추하고 가격 차이가 이렇게 많이 날까요? 이게 이제 공산품이 아니라 이제 농산품의 그런 특징 때문에 가치의 변화들이 너무 많이 생기는 거죠. 그래서 현장에서 항상 이것 때문에 농업에서는 고민을 하시는 거예요.
이 가치의 변화를 어떻게 변하지 않게 만들어 줄까? 라는 고민 때문에 계획을 세우고 예산이 들어가고 사람이 가서 일을 하고 그런 것들이 이제 실행이 되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한 번 더 생각할 거는 우리 농산물이 과연 제값을 받고 있나? 라는 생각을 한번 해보시면 고민이 많이 되는 지점이 될 것 같습니다. 요건 아까 그 로컬푸드 동영상 얘기할 때 소비자의 생각과 생산자의 생각들을 그 방식대로 정리를 좀 해놓은 건데 지금은 뭐 상당히 많이 소비자 중심적으로 가치 판단들이 많이 이행이 됐고 그거를 이제 생산자 쪽에서 받아들여서 현장에 생각들을 좀 많이 접목하는 그런 상황이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왼쪽에 있는 저 세 개 품목이 뭔지 아시겠죠? 맨 위에 거는 토마토, 가운데 건 감자, 맨 밑에 거는요? 복숭아. 이게 그 기후 변화 때문에 우리가 못 먹을 수 있는 10대 과일, 10대 농산물 중에서 제가 봤을 때 우리나라하고 좀 영향이 있는 세 개를 뽑아봤어요. 가장 빨리 없어질 품목이라고 하더라고요. 근데 현재 봤을 때는 토마토? 설마 감자가? 이런 생각이 드는 거죠. 그리고 최근에 이제 스마트 농업이라고 뭐 굉장히 붐이 일고 있는데 어쨌든 온실에서 키우면 다 될 것 같은데 뭐 이런 개념이 있지만 그렇지 않다는 거죠. 어쨌든 전 세계적으로 기후 위기와 먹거리의 관계. 그래서 빠른 지역들은 품종의 변환, 품목의 전환 이런 것들도 먹거리 계획에 넣는 지역들이 이제 등장하기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한계선들이 올라가고 뭐 이러다 보니까 이제 앞으로는 사과는 뭐 700m 밑에서는 아예 못 먹겠죠. 위로 올라가야 먹고 그런 상황이 될 것 같고 위에는 아까 과장님도 말했지만 국가 먹거리 전략을 세울 때 이제 수급의 현황들을 좀 자급률 현황들입니다. 사실상 쌀 빼고는 거의 그렇게 높지는 않고 곡물 쪽에선 대부분 다 1-20%씩 계속 하향하고 있는 추세다. 아직 우리는 그런 먹거리에 대해서 부족하다는 걸 못 느끼죠. 지역에 가면 저희가 수급 수급 물량들을 한번 지역 단위로는 다 살펴봐요. 그러면 거의 모든 품목에서 다 오버가 됩니다. 지역 단위로는. 그러니까 지역에서는 생산과 관련돼서 고민할 게 별로 없죠. 근데 국가 차원에서 보면 아까 과장님 말씀대로 그 수급의 문제들이 이제 부족의 문제들로 항상 귀결된다. 이런 고민들이 이제 나오는 거고 올해 절실히 느끼셨을 거예요. 저희 집도 올해 전기세만 28만 원이 나왔는데 여름 한 달에 사상 처음으로 저희가 20만 원이 넘은 그런 상황이라 이제 앞으로는 더 심해질 거다. 그리고 뭐 세계적인 기후학자 유명한 기후학자가 그랬어요. 올해 당신의 여름이 가장 시원한 여름이다. 그래서 기후 위기와 관련된 것들은 앞으로 계속 심해지면 심해지지 이제 덜하진 않는 그런 단계로 갈 수 있다. 당분간은. 그래서 우리의 계획들도 이런 것들이 좀 감안될 필요가 있고요. 밑에 세 단어를 보시면 예전에는 요쪽 거는 없었어요. 요건 제가 만든 거고 먹거리 전략에서 보면 보통 2000년대 전까지는 그냥 갖다 놓으면 다 팔리는 그런 체계라 갔다가 그 이후에는 이제 어쨌든 갖다 만나서 팔리는 체계는 아니고 필요한 것을 만들어야 팔리는 체계로 변환합니다. 전략 체계가. 그래서 2020년이 넘어가면 이게 좀 바뀌어요. 코로나19 겪으면서 급격히 이제 바뀐 걸 아실 것 같고 요거에 대한 구체적인 예시를 제가 어떻게 들었냐면 저희 사무실 직원 중에 자기는 집을 고르러 갔대요. 집을 이제 사야 되는지 집을 고르러 갔는데 한 지역은 집이 별로 안 좋은데 쿠팡 프레시 배달이 되더래요. 근데 여기는 집은 괜찮은데 저 배달 지역이 아니래요. 그래서 자기는 결국 좀 덜 좋은 집인데 여기가 되는 지역을 샀다는 거예요. 소비자들의 선택은 이제 바뀐다는 거죠. 먹거리 계획도 이건 어쨌든 산지유통의 영역이긴 해요. 그러니까 우리가 계획을 세울 때 먹거리의 선순환 체계도 한 축으로 보고 지금 농식품부에서 보는
품목 중심의 조직 육성이라는 이 산지유통 체계, 요걸 좀 같이 보는 것들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먹거리 계획에 이거를 그대로 다 개입시키면 좀 어려운 영역들이기 때문에 계획을 세울 때는 두 개를 좀 분리하는 방식들로 세워야 성과라든가 그 안에서 조직, 뭐 시설, 뭐 이런 것들이 좀 구별돼서 갈 수 있는 그런 체계로 넘어간다. 이렇게 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먹거리 계획을 딱 세우면 딱 세 가지를 먼저 시작합니다. 지역에서. 이거는 모든 먹거리 계획에 다 들어가 있죠. 첫 번째 뭘까요? 직매장. 두 번째 학교 급식. 네? 세 번째가 더 나가 뭐 어차피 가는 거기 때문에 공공급식이에요. 그 급식 두 개랑 직매장. 이건 반드시 그냥 뭐 필수템으로 이제 가는 거죠. 근데 제가 왜 이 얘기를 하냐면 이제 급식에 대한 문제들도 굉장히 많아요. 우리가 왜 먹거리 계획을 세웠냐면 그런 급식 체계를 좀 바꾸는 계획들을 좀 세우려고 하는 거죠. 2005년 전까지는 학교 급식을 뭐 국가가 다 해준다, 무료 뭐 이런 거 없었잖아요. 그 이후에 조금씩 개선이 됐던 거고, 이제 지금은 굉장히 보편화됐지만 그때도 이제 그런 작은 급식 계획부터 시작을 했던 거고, 그래서 어쨌든 조금 더 좋은 먹거리를 지역에서 할 수 있는데 이게 무슨 구조적인 문제로 안 되는 경우가 많아요. 특히 영양사분들하고 얘기해 보면 우리는 필요 없어요. 그냥 가격 입찰하는 게 제일 편해요. 좋은 거 필요 없고 일단 가격 입찰이 본인들은 제일 편하대. 그러면 그거를 맞춰줄 수 있는 체계를 그럼 어떻게 가지고 갈 거냐. 그래서 계속 얘기했던 게 먹거리 통합지원센터에서 그 일들을 한다. 뭐 학교급식 지원센터에서 그 일들을 한다. 뭐 이런 계획들이 이제 포함이 되는 거죠. 근데 두 가지 문제가 발생하는 게 뭐냐면 급식에서는 저희가 현장에 가서 해보면 처음에 이제 조리를 직접 할 거냐, 원물을 사다 조리를 할 거냐, 신선편이 돼 있는 거를 조리를 할 거냐에 따라서 쓰레기 발생량이 엄청나게 차이가 나는 거죠. 두 번째, 먹을 수 있는 것들을 아이들에게 줄 거냐, 그냥 돈에 맞춰 줄 거냐에 따라서 쓰레기 발생량은 어마어마하게 차이 납니다. 저희가 학교를 한번 실태 조사를 했는데 지역에 먹거리를 이제 공급하기로 했어요. 가공품인데 어른들이 먹어보면 괜찮아. 그래서 학생들한테 그거를 1인당 하나씩 다 줬어요. 근데 86개가 쓰레기통으로 가요. 안 먹는 거죠. 그러니까 계획 자체가 잘못된 거예요. 어른들이 먹어보면 안 되죠. 그런 거는 아이들이 먹을 수 있는 걸 줘야 이런 것들에 대한 해결책이 나오는데 이제 그런 고민 없이 이제 그냥 지역에서 나는 먹거리니까 계획에 담자 이렇게 돼버린 거죠. 그래서 먹거리 문제와 쓰레기 이거는 어쨌든 선순환 구조의 마지막 연결 고리점에 있기 때문에 계획을 수립할 때도 반드시 고민을 하고 가야 되는 영역이긴 합니다. 저는 이제 2기 계획을 고민하면서 요거에 좀 포커스를 좀 많이 맞추고 있어요. 바우처나 뭐 스마트 농업이 딱 포커스라는 게 아니라 지역에 있는 정책, 이제 중앙정부 정책들이 계속 바뀌는데 이제 먹거리 영역하고 이제 결합할 수 있는 것들을 빨리 찾아야 되고 한 시점에서 누군가가 모델링을 하는 게 필요하다라는 고민들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바우처 사업이 다들 아시겠지만 처음에 꾸러미, 임산부 꾸러미, 그다음에 과일 급식 뭐 이런 것들은 이제 통합해서 이제 바우처로 가겠다라는 정부의 큰 구상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알기로는 올 초까지 6,300억이 예산이 책정돼 있었어요. 전 시군에. 근데 이게 6월인가 7월 지나서 380억으로 줄어요. 그러니까 시군에서 뭐냐면 그거를 이제 기대하고 있다가 그러면 시군에서 요 사업 영역이 한 3, 40억씩 되거든요. 굉장히 큰 볼륨이에요. 저희도 이제 그걸 감안하고 이걸 먹거리 계획 정책적으로 연계를 하자라는 고민이었는데 이게 이제 확 주는 바람에 시범 사업 사업비보다 더 줄었어요. 각 전체 지자체로 확대되다 보니까 사업비는 거의 그대로인데 대상 지역이 전 지자체로 확대되면서 그래서 어쨌든 이거는 올해는 줄었는데 아마 내년에 다시 한 6천억 이상으로 아마 조정을
시도를 할 걸로 보여지고, 지역에 갔을 때는 저런 이제 복지 영역의 사업들을 계획을 수립하던 먹거리 정책을 살피던 어쨌든 한 번 정도의 고민을 해야 될 그런 단계들이 있습니다. 충남은 이제 균발 사업이라고 해서 충남에서 오신 분들은 아실 거예요. 지역 단위로 거의 100억 이상씩의 별도 균형 발전 예산들이 좀 잡힙니다. 그게 도에서 도지사님 정책으로 1시군 1스마트팜을 만들고 있어요. 그러니까 100억에서 200억짜리 스마트팜 시설들이 전 시군에 다 들어가죠. 제가 그냥 좀 시간이 있어서 쭉 해봤더니 그 스마트팜 규모에 토마토, 상추, 딸기 3개를 똑같이 심으면 현재 금액으로 한 사람은 한 2천억 정도가 나와요. 생산량이. 그럼 이거 어떻게 할 거냐. 이건 산지유통 영역이긴 한데 시군 지자체로 넘어가면 생각보다 골치? 어쨌든 이런 고민들도 뭐 다른 먹거리 영역으로 연계할 수 있는 방법들 뭐 이런 것들은 이제 고민할 시점들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지역에도 뭐 이런 사업들이 많을 거예요. 그래서 그런 고민들이 이제 필요한 시점이다라는 생각들을 하고요. 마지막으로 이제 먹거리 계획을 왜 세워야 되냐라는 질문을 하세요. 좀 덥죠? 더운 것 같아요. 다 더워하시는 것 같아서 저는 그래요. 그 공부하는 학생들이 두 분류가 있잖아요. 공부 잘하는 학생들이 보면 이렇게 공부를 해요. 나는 아침에 영어를 하고 쉬는 시간에 영어 단어를 10개씩 외우고 점심 먹고 수학 공부를 해야지. 저녁에는 책을 좀 읽다가 뭐를 할 거야. 근데 뭐 이런 얘기 하긴 좀 그래요. 공부 못하는 애들은 책상을 딱 이렇게 봐요. 쭉 보다 눈에 탁 들어오는 책이 있으면 수학책이네 수학 공부. 영어책이네 영어 공부. 이렇게 한다고요. 그러니까 먹거리 계획도 그런 케이스인 것 같아요. 이제 계획이라는 게 세워놓으면 지키려고 하는 습성이 만들어져요. 근데 계획 자체가 없으면 뭐 하지? 뭐 이런 생각들을 하다 보니까 이제 무계획적으로 가는 거죠. 그래서 아까도 제가 잠깐 얘기했는데 계획을 세우는 순간 어쨌든 성과라는 것들이 나올 수밖에 없는 구조로 넘어간다. 근데 그 과정에서 누가 관리를 하느냐에 따라서 성과의 강도, 질, 뭐 이런 것들은 달라질 수 있다. 이렇게 좀 고민을 하고 있는 겁니다. 이게 농식품부에서 이제 그동안 한 5년, 6년 정도 했던 전 지자체들을 성과 분석을 한 거예요. 결론은 2개입니다. 하나, 계획 세운 지역이 안 세운 지역보다 성과가 높다. 결론이에요. 두 번째, 그렇죠. 계획을 세운 지역이 안 세운 지역보다 성과가 높다. 그리고 계획을 세우고 나서 시간이 지나면 성과가 올라가더라. 2가지 결론이 나요. 저도 이거를 보면서 당연하지. 그럴 수밖에 없지, 구조 자체가. 근데 여러분들이 짚고 넘어갈 게 하나가 딱 있습니다. 뭐냐? 이게 그동안 있었는데 우리가 못 봤던 게 집계가 되는 건지 없었는데 그게 성과로 나타나서 집계가 되는 건지는 잘 보셔야 돼요. 기존에 있었는데 우리가 관심을 안 가져서 긁어모으다 보니까 집계가 이렇게 부풀려지는 경우도 있어요. 근데 그거를 잘못 집계하면 나는 잘하고 있는데 이런 생각에 빠질 수가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은 좀 주의를 당부드립니다. 법 얘기를 아까 안 할 수가 없어요. 이제 먹거리 계획을 세울 때 원래 먹거리 계획도 법을 제정하는 걸 목표로 했습니다. 왜냐? 법정 계획과 비법정 계획은 제도적 지원에서 다르거든요. 아실 거예요. 이제 법정 계획은 반드시 세워야 되고 중앙정부의 지원이 반드시 들어가는 상황인데 비법정 계획은 안 하면 말고 이런 계획들이 돼버리죠. 근데 농업농촌식품기본법에 보면 할 수 있다로 돼 있어요. 그리고 농산물 직거래법에 보면 해야 한다로 돼 있어요. 이 2가지 몇 글자 안 되는 요 차이가 어마어마한 차이를 만들어냅니다. 지역의 조례들이 다 저 왼쪽처럼 돼 있을걸요? 할 수 있다로 다 돼 있을 거예요. 안 해도 그만인 거죠, 일단은. 그래서 제도적인 뒷받침들은 어쨌든 뒤에 보시면 예산 반영과 뭐 이런 거에서 상당히 차이가 난다. 이렇게 보실 것 같아요.
이게 이제 초창기에 먹거리 계획을 세울 때 지역에서 한 번씩 공모는 해보셨을 것 같은데 23년까지는 좀 진행을 하다가 바뀌었죠. 아예 이제 없어진 사업들입니다. 저거는 이제 그 시절의 사업들이고, 요거는 제가 최근에 이제 농식품부 예산을 쭉 한번 봤어요. 이 먹거리와 관련된 사업들이 뭐 소비 촉진 사업, 할인 지원이 어마어마하게 많죠. 이 사업이 이렇게 커질 줄 몰랐다라고 이제 아까 과장님도 말씀하셨는데, 그다음에 먹거리 계획 구축, 그다음에 직매장 지원. 사실상 지역에서 혜택을 보는 거는 요 두 가지일 거예요. 그러니까 위에 거 세 번째 거는 하드웨어 지원 사업, 밑에 것도 하드웨어인데 어쨌든 소규모의 직매장 지원 사업이다. 이런 정도로 좀 바뀌었다, 이렇게 좀 보시면 될 것 같고, 먹거리 지원 센터는 지역에서 이제 먹거리 계획을 세울 때 아마 가장 핵심으로 들어가는 사업일 겁니다. 여러분 지역에서 1순위로 아마 고민하고 있는 사업인데, 이것도 많이 지원이 안 돼요. 그래서 지자체 자체별로 좀 지원하는 경우가 있고, 뭐 사전의 질의 중에 먹거리 통합지원센터의 사전 준비는 무엇이 필요할까요? 라는 내용들도 있었던 것 같아요. 근데 제가 고민을 해봤던 게, 첫 번째 사례로 말씀드리면 전주 아시죠? 전주 푸드가 재단법인인데 거기는 시설이 없어서 그 월드컵 경기장 그 한 구덩이를 개조해서 쓰고 있었어요. 너무 필요한데. 그리고 직매장 사업부는 저기 한 30년 된 건물에서 본부처럼 운영을 하고 있었고, 그래서 이제 23년에 안성하고 붙어서 안성이 이기고 24년에 신청해서 24년에 됐어요. 전주 같은 경우는 사업 체계가 다 있고 사업을 하고 있는 단계에서 넘어가는 거예요. 그냥 옷만 갈아입는 단계. 그러니까 여기는 큰 문제가 없죠. 근데 솔직히 안성도 뭐 아시면 아시겠지만 안성 맞춤 그 조공법인에서 예전에 그 CJ 쪽으로 급식 납품하는 전처리 센터를 운영을 했었어요. 그런 경험들이 있는데 여기는 아직도 뭐냐면 부지 확정이 안 됐어요. 먼저 선정이 됐는데도. 그러니까 먹거리 통합지원센터에는 두 가지예요. 이제 하드웨어 시설을 짓는 거는 문제가 없는데 땅 갖고 문제가 항상 걸려요. 두 번째, 조직이 없으면 실질적으로 먹거리 통합지원센터는 건물만 지어놓고 계속 감가상각만 하는 거예요. 지금 서산도 아마 먹거리 통합지원센터가 지어졌는데 운영 주체가 아직도 확정이 안 된 거예요. 어떤 사업할지도 확정이 안 돼 있고. 그래서 이런 사업들은 실제 이제 현장에서 보실 때 하드웨어가 그렇게 먼저 급한 건 아니에요, 사실상. 뒤에 이제 실증 사업들을 제가 하자라고 말씀을 드리겠는데, 이런 거를 하실 때도 좀 그런 것들을 좀 고민하실 필요는 있겠다. 그리고 이거는 이제 직거래와 관련된 사업들인데, 이제 오른쪽을 보면 예전에 이제 4가지 직거래 유형들이 있었어요. 근데 지금은 거의 직매장만 남았죠. 장터가 일부 남고. 근데 최근에는 이제 온라인 직거래라고 해서 이제 뭐 큰 업체들이 하고 있는 것들인데, 뭐 이런 정도가 지금 정책적으로 가고 있다. 여기까지는 이제 전체적인 그냥 현황을 좀 말씀드리려고 했고, 이후에는 저희가 이제 계획을 수립하는 단계에서 다른 지역하고는 좀 다른 방식으로 접근했던 사례들을 좀 말씀을 드리는 게 도움이 좀 되실 것 같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이거는 이제 한번 좀 읽어보시면 될 것 같아요. 아까 이제 과장님이 말씀하셨던 전구, 사실상 저는 243개라고 안 봐요. 대부분 이제 구 단위가 상당히 많죠. 거의 그러니까 농촌 지역으로만 보면 한 136개 정도인데, 그 중에 거의 100개 정도가 진행이 됐으면 웬만한 지자체들은 다 됐다, 계획들은. 요것도 농식품부에서 초기에 아마 지침이 내려갈 때 이렇게 내려갔을 거예요. 저는 저걸 보면서 되게 못마땅해했거든요. 이게 되게 좋은 책이에요. 지역의 먹거리 계획을 수립하실 때 여러분들이 요걸 참고하시면 되게 좋은 책에는 맞아요. 근데 그냥 되게 좋은 책이에요. 그 이상이 잘 안 돼요. 저거까지만 하세요, 항상.
그 이상이 잘 안 되세요. 거기 야 저 지치면은 저게 있는데 왜 니네는 안 해? 뭐 이런 것들이죠. 다 외부의 용역을 맡기시겠지만 안 할 수 있는 거 할 수도 있고 있는 거 안 할 수도 있고 없는 거 할 수도 있는 그런 건데 당초에는 좀 그런 체계였고 이거는 기준으로 좀 놓고 여기서 빼고 넣고를 좀 하시는 게 좋아요. 지역에서 먹거리 계획을 수립하거나 하거나 할 계획이 있으실 때는 예전에 2017년이니까 초창기 거예요. 지금은 뭐 지침이나 이런 게 또 바뀌었을 수도 있겠지만 그리고 저는 4가지를 여러분들께 말하고 싶은 게 요게 1, 2, 3, 4로 써 있죠. 여러분들이 지역에 가서서 먹거리 계획 용역을 맡기시면 중간 보고 때는 딱 하나만 보세요. 네, 저는 그거를 추천드립니다. 하나만. 얘가 뭐 전략들이 뭐 잘나 이거 아니라 얘가 우리 지역을 잘 보고 있나? 요거 하나만 보시면 돼요. 이제 딱 중간 보고 때는 문제점을 잘 잡았네. 그러면 이제 그 뒷단은 잘 나올 수 있는 개연성이 높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파트 1을 되게 중요시하는 부분이고요. 그 다음에 목표치는 뭐 지역에서 이제 합의하에 가는 거기 때문에 중요는 하지만 3번 파트가 2기 계획에서는 되게 중요한 전략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1기 계획에서는 요 파트 4번 파트가 되게 중요한 영역으로 저희는 보고 있어요. 그래서 그걸 하나씩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광역 단위에서 저희가 아마 처음으로 구상을 했던 것 같아요. 전남도 먹거리 계획을 세울 때 그냥 도 단위 계획으로만 갈까 하다가 틀었어요. 각 시군 걸 다 현황을 다 정리해 보자. 그래서 저 보시면 495로 찍혀 있지만 저게 600페이지 정도 600페이지 가까이 됐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모든 시군의 현황들을 14가지인가 5가지 영역으로 심플하게 정리를 다 했어요. 그리고 각 시군에 저 전략 보고서를 현황 전략 보고서를 2부씩 해서 다 우편으로 보내드렸어요. 필요하시면 참고하시는 게 좋겠다. 다른 지역하고 비교를 좀 해보시라. 그래서 현황 분석에서는 도 단위에서는 저런 방식의 구상들은 해볼 법한 과제인 것 같아요. 그리고 이런 것들도 했습니다. 이게 뭐냐면 지역의 농산물과 그런 것들의 유통 체계들을 다 체계를 파악해 봤어요. 생산, 그다음에 농협 비율, 법인체, 그다음에 정부에서 발표한 AT 자료 뭐 이런 걸 갖고 다 일일이 그림을 한번 그려봤어요. 이제 그런 것들은 사실상 만족도는 높으신 것 같더라고요. 지역에 참고가 된다 이런 형태로. 그래서 충남 도권은 저희가 매년 저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부터는 저희가 한번 발송을 해드리려고 고민을 좀 하고 있는. 어쨌든 도 단위에서는 이런 것들을 지속적으로 발신해주는 작업. 그러니까 소소하지만 지역이 계속 관심을 가질 수 있도록 이런 것들을 만들어주는 작업들이 좀 필요하겠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김제에서 처음에 시작을 했었는데 전략을 그냥 이렇게 글로만 쓰지 말고 다 체계도를 만들어 보자 이렇게 했어요. 그러니까 누가 하고 뭘 할 거고 어떻게 하는지를 그림으로 다 표현을 하는 방식으로 했어요. 가독성을 높이기 위해서 전략 체계를. 그리고 계획들을 각각 다 수치로 표현을 해보자라는 방식들로 좀 바꿔봤어요. 이게 왜 현장에서 그래야 아마 이런 것들을 체크하고 확인하는 작업들을 하실 수 있을 거다. 이렇게 좀 파악을 했던 거고요. 요거는 전주 푸드의 사례예요. 로컬푸드 직매장을 갔는데 직매장 직원들이 불만이 이만큼 있어요. 되게 불만이에요. 왜 불만이냐 했더니 아니 우리 8시간 일하면 되는데 아침 7시부터 나오고 아침에는 할 일이 없어. 근데 자기들은 8시간만 일을 하라는 거예요. 근데 이게 배치가 안 맞는데 그 타임에 또 2명은 나가고 2명은 또 늦게까지 하고 그러니까 아침에 오는 사람은 좀 한가져요. 근무자들이. 근데 오후는 바빠. 왜 그랬나 했더니 매출하고 이용 객수를 다 해봤어요. 비교를. 그랬더니 보시면 알겠지만 왼쪽에서 보면 뭐 오후 3시 전까지는 직매장에 4명씩 뭐 다 있는데 별로 없어. 그래서 한 2명은 놀아요.
그 뒤쪽에 이제 복잡하고 그래서 그러면 아침 9시까지 뭐 10시까지는 한 명만 나오고 나머지 3명은 뒤로 합시다. 이게 되게 작은 거 같지만 이제 증빙을 해준 거잖아요. 조직에 이렇습니다라고 증빙을 해줬고 그 시간대를 바꿨어요. 생각보다 효율성이 굉장히 높아지는 결과를 초래를 했죠. 그러니까 계획의 효과라는 게 이런 것들이에요. 그러니까 이거는 한 번에 계획을 크게 세운 건 아니지만 진단하고 이렇게 합시다라고 계획을 했고 실행을 해보니까 효과가 나타난 거죠. 이제 그런 것들의 연장선상에서 우리는 항상 먹거리 계획들을 봐야 된다. 돛단위 역할은 크지 않습니다. 전남도도 그렇고 충남도도 그렇고 저희가 사업을 해보려고 했어요. 직접 사업을. 근데 사실상 그게 어려워요. 왜냐하면 지역 충돌이 너무 세요. 지역 시군하고의 충돌이 너무 세고 그러다 보니까 전남에서도 하려고 했다 민원이 너무 많이 들어와서 스탑. 왜냐하면 전남에 가면 농협중앙에 친환경 물류센터가 있어요. 거기도 항상 적자라 그걸 좀 활용해 보려고 구상을 했다가 이제 못하게 됐던. 그래서 광역 단위의 계획들은 이제 좌우측은 이제 시군에서 직접 사업으로 가는 거고 이제 그 안에 이제 소프트웨어적인 사업들을 하게 될 텐데 이제 그 영역에서 크게 벗어나지는 않는다. 그러니까 돛 단위의 역할은 두 가지는 가능해요. 첫 번째, 법무부에서 하고 있는 교도소. 두 번째, 국방부에서 하고 있는 군부대. 이건 돛 단위에서는 풀 수 있어요. 어느 정도. 근데 쉽지는 않습니다. 근데 지역에 가보면 두 개는 시군에 속해 있지만 사실상 관리는 중앙부처에서 관리를 하기 때문에 돛 단위에서 그런 정도는 풀어볼 수는 있어요. 그러니까 사업들의 구상을 할 때 지자체가 못하는 것들은 이제 돛 단위에서 풀어내주는 것들을 할 수는 있을 것 같아요. 지금 아마 모든 시군이 그건 하고 계실 것 같아요. 먹거리 이기 계획보다도 작년에 통과가 됐죠. 재구조화법 통과돼서 아마 농촌 쪽에서 공간 계획들을 다 세우고 계실 거예요. 아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저희가 시도를 했던 거는 먹거리도 공간 계획으로 가셔야 돼요. 제가 사례를 하나 말씀드릴게요. A시군에 읍면이 10개가 있어요. 근데 직매장이 5개가 5개씩 있어요. 똑같이 읍면에 A시군, B시군에. 근데 A시군에는 한 읍에 직매장이 5개가 있어요. 근데 B시군에는 3개의 읍면에 직매장 5개가 있어요. 누가 더 잘하는 거예요? 정량적으로는 똑같죠, 두 개가. 근데 이거를 이용하는 지역의 이용자의 접근성이라는 부분을 고려를 하면 다르죠, 개념이 두 개가. 완전히 다릅니다. 그래서 먹거리 접근성이라는 것들이 지역에 가보면 굉장히 커요. 제가 봤을 때 한 시군에서 끝에서 끝으로 가는데 자차를 타고 가면 한 30분에서 1시간 정도죠. 근데 진짜 먹거리 접근성 시간이 절대적으로 30분일까요? 집에서 나와서 버스 1시간 기다려. 또 30분 타고 가. 또 거기까지 걸어가. 절대적인 시간으로 보시면 안 되고 이제 먹거리에 대한 것들도 항상 반드시 공간적으로 이제 접근을 하셔야 된다는 겁니다. 계획을 수립할 때 되게 중요한 영역으로 아마 앞으로는 자리매김할 거예요. 대도시는 또 모르겠어요. 근데 농촌 지역, 도농복합 지역에서는 상당히 중요한 영역으로 이후에 떠오를 거다. 마지막으로 이제 거버넌스입니다. 이건 청양의 그림인데 뭐 소소하게 많이 하세요. 예산이 많은 건 아니지만 꾸준히 그 다음에 지자체의 대표님, 그러니까 군수님이죠. 군수님이 굉장히 열성이 많으세요. 그래서 해야 된다고 자꾸 얘기를 하십니다. 그럼 밑에 공무원들은 힘든데 해야 돼요. 근데 뭔가 자꾸 해요. 그리고 막 점검을 하고 실행을 하고 또 해. 그러면 성과들이 또 조금씩 나요. 그래서 아까 제가 얘기를 했던 것 중에 앞으로 먹거리 계획은 두 가지 유형으로 바꿀 거예요. 뒤에 한번 설명을 드리겠지만 하나는 지자체 주도형으로 계속 그동안 해왔던 방식대로 가긴 할 거예요. 거의 그런 형태로 가는 유형이 하나가 생길 거고
또 하나의 응용은 그 안에서 이제 요런 체계들이 돌아가느냐 안 돌아가느냐에 따라서 확연하게 성과는 갈릴 것 같아요. 명확하게 갈립니다. 진짜로.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거버넌스 체계에서는 좀 봐주시면 좋겠다. 또 하나는 이제 물리적인 것들에 대한 거버넌스 제약이 좀 있어요. 또 모여야 되고 회의하게 되고 뭐 계획을 또 와서 잡아야 되고 뭐 이런 것들이 있어요. 그래서 요것도 저희가 한 4, 5년 전에 생각했던 구상들인데 이제 개방형 거버넌스 체계라고 이제 다양한 형태 이거는 이제 돈이 필요한 계획들입니다. 이제 지자체에서 사업들을 행정주도로 만들지 않고 만약에 1년에 먹거리 계획의 예산이 뭐 한 40억이다. 쓸 수 있는 예산이. 그럼 그 중에 한 5억 정도를 여기 배당을 하자. 그리고 5억이니까 2천만 원짜리 사업을 25개 만들자. 그리고 제안을 받자. 1년 내내. 그리고 위원회를 통해서 먹거리 위원회 있죠. 위원회를 통해서 선정을 하자. 25개만. 그리고 사업을 실행시키자. 반드시 제안한 주체에서 사업을 실행하도록. 그런 형태의 거버넌스 체계를 좀 한번 제안을 드렸었고 완주에서 처음으로 한번 제안을 드렸는데 여기는 먼저 하고 있었어요. 저희랑 상관없이. 이제 먹거리 계획은 아닌데 1년에 10억 100개소 개소당 1,000만 원. 근데 군수님의 그 이제 뭐라고 하나요? 사업 공약 뭐 이런 거 비슷하게 좀 진행을 했었는데 그거에서 저희가 아이디어를 좀 받아서 좀 진행을 했던 그런 사업들이긴 합니다. 아까 서두에 이제 말씀드렸듯이 1단계 계획은 종합 계획의 형태가 대부분일 겁니다. 여러분들이 세우는 건. 근데 그게 맞아요. 처음에는 뭘 할지를 모르는 단계였기 때문에 다양한 것들을 이제 포함시키는 게 맞고 그 계획을 어쨌든 시행해 보면 이게 잘 됐네 잘못됐네 라고 평가를 하시는 시군이 있어요. 아까 군산도 중간에 점검은 한번 하셨던 것 같아요. 이건 안 되겠다 이건 되겠다 뭐 이런 것들을 점검을 하셨고 성과를 체킹을 하는 작업들을 하셨어요. 그러고 지금 2기 계획을 세울 때는 그런 것들을 좀 반영하려고 노력을 하고 계시고 그래서 여기 거의 1기 계획은 다 수립을 하셨죠? 안 하신 시군이 있으실까요? 거의 없으실 것 같은데 저거 꼭 하세요. 저 빨간 거 빨리 하셔야 돼요. 자체적으로도 할 수 있어요. 이거는 그렇게 뭐 외부에 용역을 맡기고 할 그런 건 아니에요. 필요하시면 제가 지표를 한 장짜리라도 만들어 드릴게요. 필요하시면 말씀 주세요. 굉장히 간단한 한 장짜리라도 해볼 게 되게 많아요. 대신 이제 관련 부서들이 되게 힘들어 하겠죠. 그걸 다 받아서 한번 정리를 하는 작업들은 해야 되니까. 저거를 하고 나면 이제 2기 계획으로 넘어가는 단계를 아마 거치게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2기 계획은 저희는 아까 서두에도 말씀드렸지만 지금 얼마나 남았죠? 저한테 시간이? 5분 정도요? 네, 알겠습니다. 2기 계획 어쨌든 좀 빨리 진행할게요. 2기 계획은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종합 계획은 아닌 것 같다. 그래서 지금 저희가 들어가고 있는 지역들에서 2기 계획은 필요한 사업 단위의 사업 계획서 계획을 가지고 가려고 해요. 예를 들면 뭐 먹거리 통합 지원 센터가 설립이 됐는데 이게 뭐 아예 안 돌아가. 그럼 진짜 먹거리 통합 지원 센터 단위 용역 사업 계획서를 만들어 보려고 해요. 그거 하나에 대한 부분별로 해결 방안들을 가질. 그러니까 종합 계획은 전체를 어쨌든 묻겠지만 필요한 단위 과제들에 대한 계획을 세우는 것들로 넘어가는 게 맞겠다. 그리고 또 하나는 여러분들이 2기 계획을 세우던 뭐 1기 계획 중간이던 이런 거 하나는 중간에 좀 하셨으면 좋겠어요. 실증 사업들을 좀 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거는 뭐 시범 사업일 수도 있는데 용역을 발주하실 때 한두 개 정도 실증 사업을 넣어서 발주를 아예 뭐 금액이 뭐 몇 천만 원씩 나가는 그런 건 아니고 테스트형으로 이런 사업이 될까?
뭔 사업이 될지 모르죠. 그러니까 아예 용역 발주에 실증 사업 뭐 2건 정도. 그러니까 너무 많이 하면 안 될 것 같고 한두 건 정도는 한번 해볼 수 있는 그 용역 과제 중에서 해볼 수 있는 것들을 좀 찾아보는 게 필요할 것 같아요. 생각보다 지역에서 참여도도 높고요. 저희가 해봤을 때 이게 될까라는 생각이 아니라 되네? 라는 것들이 돼요. 그러니까 이런 과제들은 뭐냐면 내년도에 바로 시행하고 예산으로 반영할 수 있는 과제일 것 같다라는 것들을 증빙하고 예산에 태워야 되잖아요. 그런 작업을 할 수 있는 실증 사업들을 한두 개 정도 아예 넣어서 좀 과제를 좀 진행하시면 되게 유용하다. 아산에서도 간단하게 한번 해봤어요. 저희가 직접 해봤는데 돼요. 지역에 있는 작은 주체인데 얼마나 될까 했는데 한 400명, 4,500명 정도는 본인 이렇게 되더라고요. 이게 되고 단가나 이런 것들 봤을 때 조금은 너무 비싼 뭐 이런 것들은 이제 나중에 조정을 해야겠지만 되더라고요. 저희가 실증을 해보니까. 그래서 이거는 뭐 예산에 좀 반영을 해주십시오. 보고회 때 해봤더니 가능한 것 같습니다. 이런 형태들이 용역을 수립하면서 그러니까 계획을 수립하면서 성과를 그냥 바로 내보는 거죠. 실증 성과들을. 이건 이제 증평에서 좀 진행을 했었던 거고. 노인들을 대상으로 좀 먹거리가 생각보다 복지 영역하고 굉장히 결합이 잘 돼요. 마지막 하나만 더 말씀드릴게요. 뭐 말씀드릴 건 되게 많은데 요거는 저희가 그냥 그림을 그린 게 아니라 전라북도에 입주해 있는 14개 공공기관을 다 찾아갔어요. 찾아가서 어디서 어떤 품목을 얼만큼 받습니까? 받을 때 어떤 뭐 통합발주로 받으세요? 개별 전화로 하세요? 뭐 이틀 단위로 하세요? 그걸 다 조사해서 이렇게 다 체계도를 다 그렸어요. 그리고 만약에 이거를 도에서 직접 하신다면 참여하시겠습니까? 아니면 뭐 직영을 하시겠습니까? 다 해서 체계도를 한번 다 그려봤어요. 그러고 나서 봤더니 14개 기관이 1년에 쓰는 원예 농산물이 어느 정도 되실 것 같으세요? 일단 저희가 봤더니 10억이 안 돼요. 그 당시. 지금은 한 15억 정도 되겠죠. 비싸져 갖고. 근데 그렇게 큰 물량은 또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다 하시겠대요. 단 하나만 해달라. 하나만. 대형 물류에서 해주듯이 통합수발주만 할 수 있게 해달라는 거예요. 그거 하나만. 자기들은 하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도에서 건드릴 것들이 그런 것들인 거죠. 아까 말씀드렸듯이 뭐 여러 가지 형태들이 나오겠지만 제가 봤을 때는 종합계획의 행정주도 계획에서 단위 사업 계획에서 거버넌스 중심의 계획으로 2기 계획은 아마 전환하는 게 맞다. 잘하고 계신 곳들은 이제 그런 구상들을 좀 하시면 좋겠다. 이렇게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네, 시간이 40분으로 좀 한정돼 있어서 그리고 밥 먹고 바로 진행하다 보니까 말도 좀 그렇게 재밌게 하는 건 아니라서 좀 졸리셨을 것 같아요. 어쨌든 오늘 다 얘기 못 나눈 것들은 나중에라도 뭐 AT 통해서라도 필요하시면 연락을 주시면 뭐 자료든 뭐든 뭐 좀 공유는 드리도록 하고 오늘 제 발표는 여기서 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단순 생산 유통에 있던 농정 계획에서 소비 복지 체계로 변환하는 그 계획안에 대해서 말씀해주신 이준호 지사장님께 다시 한번 큰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